지금부터는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 프로토콜을 통해 그 암호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설계하는 과정,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뭐냐면 두 사용자가 대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원격에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두 사용자가 동일한 대칭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동일한 대칭 키를 갖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만나서 키를 교환하는 거지만 오늘날 서비스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토콜을 통해 대칭 키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걸 해주는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키를 확립하지 않고 메시지를 교환하면 도청자들은 다 보는데 키를 확립하고 나서 암호화 교환하게 되면 이제 중간자들은 볼 수가 없겠죠. 가로채더라도 그걸 복호할 수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은 둘 이상의 참여자들이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고요. 이 프로토콜 통해 얻어지는 비밀키는 보통 단일 세션에 사용하기 위한 세션 키입니다. 세션 키를 이렇게 단일 세션에 사용하기 위한 세션 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암호 해독 공격에 대한 방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같은 이유에서 키가 노출되었을 때 누설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키를 자꾸 교체하고 바꾸게 되면 어떤 키가 노출되더라도 그 키 때문에 노출되는 정보의 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키 저장에 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키는 우리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하게 되면 키 관리가 보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세션키는 네트워크 교환한 다음에 메모리에 보관이 되고 다 사용을 하면 지우면 되기 때문에 키 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션 간의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독립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5개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을 그대로 읽어보면 참여자는 의도한 다른 참여자들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키를 얻어야 하죠. 이게 목적이 됐습니다. 새로운 키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키는 의도된 참여자 외에 다른 참여자들은 얻을 수 없어야 됩니다. 즉 키의 비밀성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의도한 다른 참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키를 얻어야 한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의 용도입니다. 키의 용도. 즉 내가 어떤 키를 수신하게 되면 이 키가 누구와 사용하기 위한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키가 어떤 용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의도한 참여자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인증. 여기서의 참여자의 인증은 내가 지금 메시지를 교환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니라 키를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버가 생성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여자 인증이라는 것이 키 생성자를 인증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키를 누가 생성했고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프로토콜은 서버가 키를 생성해서 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참여자들은 이 키는 그 서버가 만들어준 키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확보한 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키 확인입니다. 다른 참여자도 나와
같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확인하지 않고 썼을 경우에 메시지 암호에 줬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키를 안 갖고 있으면은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키 확인이 되지 않은 키의 사용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키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키 확인을 할 때 참여 상대에 대한 인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의 최근성. 이 키가 최근에 생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키죠. 예전에 사용했던 키를 내가 또 쓰면 안 돼요. 세션 키라는 것은 매번 새로운 세션 키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키를 내가 또 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나는 받은 키가 새롭게 만들어진 키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키 용도, 키 최근성, 키 비밀성, 키 확인, 그리고 각종 인증. 이 인증은 키 생성자에 대한 인증, 상대방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단계에 걸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들려는 키 확립 프로토콜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각 사용자들이 서버를 이용해서 키를 확립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즉, 앨리스와 밥이 있으면 앨리스는 밥하고 비밀 통신을 하고 싶으면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세션 키를 받아서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밥과 비밀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이 1번이에요. 그래서 앨리스는 나는 앨리스다. 나는 밥하고 키 확립을 필요한 세션 키가 필요하다. 라고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서버가 키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서버는 난 앨리스야. 이 키로 우리 통신합시다. 라고 밥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구사항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첫 번째, 공격자는 도청하여 세션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션 키를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키의 비밀성이 전혀 만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앨리스와 밥은 KAB가 둘 간에 공유하기 위해 생성 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A가 AB가 아니라 AC라고 줬을 때 오는 이 값하고 A가 B를 줬을 때 오는 이 값을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앨리스와 밥은 KAB의 최근성을 알 수 없습니다. AB를 요청했을 때 이 키가 서버가 실제로 준 것인지 또는 서버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서로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키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참여자 인증도 안 하죠. 상대방 인증도 안 하고 키의 비밀성, 키의 최근성, 키의 용도, 키 확인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 그러면 얘를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정은 앨리스와 밥은 미리 사전에 서버와 안전하게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앨리스와 서버 간의 공유한 키는 KAS, 밥과 서버가 공유한 키는 KBS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칭 키이고요. 그러면 앨리스는 아까와 똑같이 난 앨리스야, 나 밥하고 통신해야 됩니다 라고 서버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서버는 DB에서 앨리스의 키, 앨리스와 공유한 키, 밥과 공유한 키를 갖고 와서 새로운 세션 키를 만든 다음에 각각 암호에서 앨리스한테 줍니다. 그럼 앨리스는 앞부분을 복호해서 키를 확보하게 되겠고 뒷부분은 밥한테 전달해 줍니다. 이 프로토콜은 앞서 첫 번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키의 비밀성만 만족을 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점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한번 살펴보면 키 용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문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들은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된 데이터들도 공격자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 데이터는 수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공격자가 어떤 의도된 대로 바뀌게끔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NM 특성을 만족한다 뭐 이러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논외로 하고 이제 평문으로 전달되는 이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은 메시지 3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공격자 C는 앨리스가 세 번째 메시지를 밥한테 전달할 때 이 메시지를 차단하고요. 차단하고 요 A를 C로 바꿔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B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B는 이 메시지 안에 포함된 이 키가, 이 암호에 포함된 키가 B와 사용할 키가 A와 사용할 키가 아니라 C와 사용할 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표기법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KAB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의 용도가 명확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프로토콜의 설명을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AB를 쓴 것 뿐이지 실제 여기에 암호된 요 키는 랜덤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호한 B는 이 복호한 랜덤 값이 무슨 용도의 값인지 누구와 쓰기 위한 값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공격이 있는데요. 또 이것도 키 용도와 관련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메시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서버한테 나 앨리스야, 나 밥하고 통신하고 싶다라고 전달했는데 그것을 이제 공격자가 차단하고 C로 바꾸게 됩니다. B를. 그러면 이 서버는 앞에는 똑같이 이제 AS로 암호화를 해주고 뒤에는 BS로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CS로 암호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캐롤은 이 공격자는 이 메시지도 앨리스한테 도착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고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선 자기는 A와 B와 통신할 걸 요청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둘째 암호문이 B의 키로 B와 공유된 BS로 암호된 것인 줄 알고 이것을 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캐롤은 그거를 또 억압하고 차단시키고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하게 되면 앨리스는 이제 KAC를 사용할 텐데 이 KAC를 사용하게 되면 앨리스는 밥하고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캐롤하고 통신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또 공격은 키의 최근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정은 캐롤이 이전에 앨리스가 서버하고 교환했을 때 교환된 메시지, 요 메시지를 캐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암호 해독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게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썼을 테니까 암호 해독하기 어려운데 우연하게 어떻게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공격자들이 과거 세션 키들은 가질 수도 있다. 이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 메시지를 캐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던 키 값을 얘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A가 또다시 밥하고 통신할 일이 생겨서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캐롤은 그거를 차단시키고 이 옛날 메시지를 주게 돼요. 그럼 앨리스는 이 암호문이, 이 메시지가 두 개 암호로 구성된 이 메시지가 옛날 메시지인지 모르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와 B는 자연스럽게 KAB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할 텐데 캐롤은 KAB를 알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옛날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다시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재전송 공격이라고 합니다. Replay Attack.
그래서 키의 최근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재존속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알려진 노출된 암호키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기지키 공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격은 재존속 공격이자 기지키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또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앨리스가 1번 메시지는 이제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앨리스는 서버한테 나 앨리스야 답하고 통신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번에 서버는 키를 암호화 뿐만 아니라 그 암호문 내에다가 키의 용도를 나타내는 상대방의 식별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A, B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쓸 거니까 여기에 A를 포함할 필요는 없고요. 요 뒷 암호문은 밥만 풀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B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없지만 이 KAB는 A와 B랑 사용하기 위한 키이지만 A 식별자는 필요 없고 B의 식별자만 넣으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 키가 B랑 쓰기 위한 키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자를 암호문에 포함해서 어떤 의미를 주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네이밍 테크닉이라고 해요. 네이밍 테크닉. 그리고 아까와 좀 달리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랜덤한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밥이 이걸 풀어보면 KBS로 제대로 풀린 건지 실제 KBS로 암호화된 암호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B라는 값이 기대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었을 때 A가 풀었을 때 B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뭘 확신할 수 있냐면은 이 암호문은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또 여분 정보라고 합니다. 네이밍 기법과 여분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노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키의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력을 어느 정도는 아니고 방어되고 있지만 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전에 가능했던 프로토콜 2 두 번째 시도에 대해서 가능했던 공격에 대해서 같은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앨리스가 A, B를 요구했을 때 나 앨리스야 밥이랑 하고 싶어 했는데 캐롤이 그걸 차단하고 나 앨리스야 나 캐롤과 통신하고 싶어 라고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서버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만들게 됩니다. 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의 C를 KCS에는 A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C는 이거를 이제 전달해 주게 되는데 앨리스는 요 문장을 풀어보면 요 암호문을 풀어보면 원래 기대했던 것은 B이지만 C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요청에 대한 회신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능동 공격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능동 공격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능동 공격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알아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아챌 수만 있으면은 어떤 문제를 미연에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세 번째 시도는 키의 용도에 대해서는 방어를 갖고 있지만 방어하는 능력이 있지만 최근성에 대한 방어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캐럴이 예전에 교환됐던 이 메시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됐던 이 키를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우연히 알게 되면 이 메시지를 재전송해서 여전히
기지키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키 용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K'AB를 사용할 것이고요. 이 K'AB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캐럴이 다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비밀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고, 세 번째에서는 키 용도에 대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시도에서 해결된 게 뭐냐면은 이 여분 정보를 통해서 뭐가 해결됐냐면은 키 생성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줬어요.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즉 앨리스나 밥은 이 암호문을 풀어서 이 암호문이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암호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서버가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키는 서버가 준 키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키 생성자에 대한 인증도 가능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세 번째 시도는 키의 비밀성, 그리고 키의 용도, 그 다음에 생성자에 대한 인증,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시도를 봅시다. 네 번째 시도는 A가 이제 처음 바뀌었는데, 나 앨리스야, 나 밥하고 통신하고 싶어. 그 두 개의 정보 말고 NA라고 하는 난스 값 하나 보냅니다. 난스는 number used just once, 한 번만 사용이 되는 값, 수다라는 것. 이전에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그런 값입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이렇게 전달하면은 서버는 암호문을 만들 때 밥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 앨리스의 암호문에는 NA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NA. 그러면 앨리스는 어떤 확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암호문을 풀고 여기에 B를 보면 KAB는 B랑 사용하기 위한 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 NA를 보게 되면 이 암호문은 언제 만들어진 암호문이에요? 이 요청에 대해서 만들어진 암호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즉 서버는 이 암호문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NA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NA에 대해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NA를 주게 되고 그 NA 받아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암호문 자체, KS로 암호화된 이 암호문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앨리스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은 여기에 어떤 요소도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시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밥 입장에서는 이 키가 최근에 만든 키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3번 메시지가만 있었는데 네 번째 시도에서는 4번과 5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4번과 5번은 키 확인을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밥은 자신이 받은 키로 KAB로 MB라는 걸 암호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KAB로 풀어서 MB 플러스 1 한 값을 만들어서 밥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밥은 이 메시지를 풀어서 MB 플러스 1이라는 값을 확인하게 되면 밥은 앨리스가 나랑 똑같은 KAB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B 입장에서는 키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 KAB를 받을 때 이 MB는 어떤 값이 올 것인지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MB를 봐서는, 이 MB를 풀어서는 어떤 확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에서는 키 확인 과정이 추가는 됐지만 밥만 키 확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B를 보낸 다음에 MB 플러스 1을 하는 것은, 만약 MB 플러스 1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번 메시지는 누구나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메시지 그대로 반사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플러스 1을 하거나 그 암호문에 들어가 있던 값을 플러스 1을 하거나 뭐 마이너스 1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되돌려주면 미리 약속되어 있으면 이제 기대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네 번째 시도에서는 키 확인과 뭘 넣었죠? 최근성을 이제 추가했는데 키의 최근성은 앨리스에 대해서만 넣었고 키 확인은 밥에 대해서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시도도 이제 불완전한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못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점을 해결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앨리스가 ABNA를 보냈는데 이걸 차단하고 C가 다른 형태대로 NA 대신에 다른 값을 보냈습니다. 다른 값을 보내게 되면 이제 얘가 기대했던 값하고 다르겠죠. 또 옛날에 갖고 있던 이 메시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들어있던 KAB를 C가 알게 돼도 이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값은 현재 앨리스가 기대하는 값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앨리스는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최근성이 보장이 됩니다. 메시지 최근성이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놓고 가면 이 난스 값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 메시지 전체에 대한 최근성입니다. 이 암호문 KS로 암호된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지 요 KAB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A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암호문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KAB가 최근에 생성된 새로운 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버는 신뢰한다는 것은 프로토콜의 규칙을 따른다. 이 프로토콜의 규칙이라는 것은 서버는 사용자들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새로운 키를 생성해서 암호문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암호문은 서버가 새롭게 만든 키이고 서버는 프로토콜 충실히 신뢰하는 애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키도 무슨 키다? 최근에 만들어진 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난스를 통해서 최근성을 보장하고 싶은 건 KAB인데 실제 보장되는 건 이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고 이 값 자체는 아닙니다. 이 값 자체에 대한 최근성은 우리가 신뢰관계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앞부분은 앨리스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성이 추가가 됐지만 요 뒷부분은 안 바뀌었어요. 따라서 여전히 공격자는 앨리스를 상대로 공격할 수는 없지만 밥을 상대로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즉 3번 메시지, 오래된 3번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 메시지에 교환됐던 키값을 알게 되면 여전히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부분도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난스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해요. 앨리스가 생성한 거, 밥이 생성한 거. 따라서 프로토콜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네 번째까지는 앨리스가 서버한테 요구하면 서버가 뭘 주면 그 값을 밥한테 주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제는 양 사용자들 간에 메시지를 먼저 주고받은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서버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밥이 먼저 그 난스를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주면 앨리스는 그거를 서버한테 전달해 주고요.
서버는 각각 NA와 MB를 각각 암호문에 넣어주게 되고, 이제 그것이 되돌아오면 뒷부분을 밥한테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요 프로토콜 보면, 우리가 필요했다는 요구사항, 키 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즉, 키의 용도는 B와 A,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KAS와 KBS 암호함으로써 키의 비밀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 같은 10별자를 넣어서 키의 용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스를 넣어서 키의 확인을 키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있고, B와 NA를 통해서 이 KAS로 암호된 암호무인을 또 KBS로 암호된 암호무인을 앨리스와 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키 생성자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키 생성자를 인증하고 있고, 이제 그거까지입니다. 참여자, 양방의 참여자에 대한 인증, 그리고 키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과연 안전한 프로토콜인가? 안전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이 안 된 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키 확인 과정은 빠졌지만 키 확인 과정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그 교환된 키를 이용해서 쌍방이 알아볼 수 있는 값을 암호화해서 교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앨리스는 서버 밥이 확인할 수 있는 MB를 포함해서 주고요. 밥은 NA를 여기서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그 NA를 되돌려줘서 앨리스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 키 확인 과정을 키 확립 프로토콜에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서술할 때 많은 경우에 키 확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토콜 설명에서 좀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은 그것의 보안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안전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구사항들이 만족함을 보여야 하는데, 만족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암호 알고리즘보다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암호 프로토콜은 안전한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사용되는 응용에서, 사용되는 환경에서 어떤 필요한 효율성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안전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반관계에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면은 안전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요. 안전성이 희생되면 효율성은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응용에서는 안전성이 희생되는 것이 절대 용인될 수 없고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필요한 효율성을 제공 못하면 또 쓸 수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안전성과 필요한 효율성을 잘 고려해서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어쨌든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이 안전하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등 프로토콜의 설계, 또 프로토콜 자체만으로 방지할 수 없는 위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전성 증명은 보통 어떻게 하냐? 비슷합니다. 암호 알고리즘 증명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보안 모델을 세우고 그 보안 모델 하에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 프로토콜에서는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아까도 예전에 들었던 전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1인 1표만 할 수 있는지를 또 증명해야 되겠고, 또 그 사용자들이 투표한 내용들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매표 방지가 돼야 된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집계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어떤 암호 프로토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증명해야 되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증명 자체는 암호 알고리즘 증명했을 때와 그 방법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정의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공격자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공격자 모델, 보안 모델, 공격자 모델을 세우게 되겠고, 이런 공격자들이 있더라도 그 요구사항이 만족한다는 것을, 그 요구사항이 충족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격자 모델을 세울 때 간혹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공모 공격에 대해서도 안전해야 되는 거죠. 전자선거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선거한 결과들을 서로 활용하면 뭔가 위협적인 행동들을 할 수 없는지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공격자의 능력은 지난번 가정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보통 모든 참여자의 통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난 프로토콜 수행을 통해 확립된 어떤 정보도 지난번에 해서 교환됐던 정보들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겠고, 심지어 공격자가 참여자의 장기간 키를 확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참여자일 수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악의적인 내부자의 존재,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프로토콜의 효율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는데요. 계산 효율성과 통신 효율성입니다. 계산 효율성은 프로토콜의 참여자가 프로토콜을 완료하기 위해 계산해야 되는 양에 의해 측정이 되겠고요. 주로 어떤 암호 기술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수행해야 된 연산의 양,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매우 비싼 연산을 쓸 경우에는 나머지 연산들은 무시하고 그 비싼 연산을 얼마나 많이 하냐를 가지고 계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쓰고 대칭키도 쓸 경우에는 대칭키의 연산보다는 공개키 연산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계산 효율성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이 분석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10년 전에 분석된 내용들이 지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 효율성은 통신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시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메시지 수와 메시지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통신 효율성을 말하는데요. 보통 크기보다는 그 필요한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라운드라는 것은 한 시점에서 병렬로 전달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1번 주고 1번 준 다음에 2번 받고 2번 받으면 3번 주고 3번 받으면 4번 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프로토콜 잘 보면 1, 2번이 동시에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순차 관계, 그러니까 2번 메시지는 1번을 보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다. 아니면 2번 메시지는 1번 메시지에 의존해서 만들 수밖에 없으면은 다른 라운드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두 메시지가 서로 상방간에 주고받더라도 그 어떤 의존 관계가 없으면은 한 라운드로 보게 됩니다.
프로토콜의 효율성을 논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 기기의 특성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특성에 따라서는 효율성이 매우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 휴대단말의 경우에는 고정된 전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은 연산을 쓰면 쓸수록 배터리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고정된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치들을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냐가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선 통신 기반한 장치들에서 이 전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는 보통 계산량보다는 통신 메시지 전송이, 그러니까 무선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보다도 무선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장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파를 발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수신하는 거, 또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도 메시지를 보내는 걸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부 연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고려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연산을 줄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단말에서 하는 연산을 서버 쪽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산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응용을 구성했을 때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클라이언트에서 하지 않고 서버가 대신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함으로써 무선 장치들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무선 장치들이 고정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미리 필요한 계산들을 많이 해놓고 실제 이동하면서 쓸 때에는 그 계산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정된 그 어떤 전원에 연결하는 어떤 경우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 충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어떤 연산들을 수행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대폰이 충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 연산들 수행하지 않고 수행됐던 연산들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전 계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된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 공간 요구사항이 증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모바일 장치들은 그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프로토콜 설계할 때 고려돼야 합니다.